아나운서 이광용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KBS 전종철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야당 주도로 방송사업법을 통과시킨 법사위에서 설전이 이어지는 등 여야가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한동훈발 해병대원 특검법에 이어서 이번엔 나경원 의원의 핵무장 발언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짚어봅니다. 저출생 고령화 위기 대응을 위한 특집 연속 인터뷰, 오늘 마지막 순서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과 함께 국회 차원에서 어떤 방안을 모색할지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매주 수요일엔 현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이 오늘 새벽에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리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30일 이후에 근 한 달 만의 일인데요. 북한은 또 오물풍선 250여 개도 추가로 살포했습니다. 연이은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의 속내. 강승규 의원님 뭐라고 보십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가성비 높은 도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저비용의 고유를 택하는 그런 오물풍선을 택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정은의 도발을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는 것 같고요. 탄도미사일도 정말 뭐 우리 국민의 심리적 위축을 위해서 연일 도발하고 있는데, 이럴 때 있도록 우리가 그 핵에 대한 또 북한의 핵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무장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국민들께서도 지금 안보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종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어떤 형태의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이번 도발은 이제 6.25라고 하는 어떤 계기적인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최근 북한에서는 이제 뭐 조만간에 실시될 예정이라고 하는 한미일 프리덤 엣지 군사훈련, 한미일 간에 거의 뭐 최대 규모로 이제 치러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훈련에 대한 어떤 위험 부담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윤종군 대변인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대통령실은 오늘 새벽에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에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소집해서 대응 방안 논의했습니다. 합참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언제든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이런 방안을 실제로 실행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대북 확성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과도하고 불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유엔사에서도 이제 북한의 오물풍선과 남한의 이제 확성기 재개에 대해서 정전협정 위반을 조사하겠다 이렇게 하고, 미국 국무부도 우회적으로 좀 비판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이 확성기하고 풍선 이 문제는 좀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북한에서 이제 남한에서 먼저 이제 전단을 보냅니다. 근데 상당수가 이제 남한에 떨어지죠. 북한으로 올라가는 게 그렇게 이제 많지 않다고 이제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 그러면 또 북한이 풍선을 보내고 남한이 이제 확성기를 재개하게 되면 북한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조준사격하겠다, 원점 타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국지전까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에서 보내는 전단이 북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 정치적이나 여러 가지 인권적인 측면에서 이런 효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런 일로 인해서 수백만 접견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크게 위협에 처하는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근본적으로 문제의식이 있고요.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평화를 만드는 것이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승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9.19 합의로 우리의 어떤 대응력은 극소화되고 북한의 도발은 멈추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9.19 합의가 잠정 중단을 선언한 상태이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오물 폭탄 등으로 그러니까 투척 오물 뭔가 풍선 등으로 지금 이제 심리적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대북 확성기가 접경지대에서 북한이 아주 두려워했던 그런 우리의 어떤 비대칭 어떤 무장이었고, 이런 부분을 이제 아직 북한이 무력 도발은 아니지만 계속 오물풍선 등으로 도발을 한다면 이 부분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고, 이에 대해서 지금 설치 등을 시작했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 아닙니까? 저는 남북 간에 지금 그동안 그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굴욕적인 평화가 아니고 힘에 의한 평화를 지향해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북한의 오물풍선 또 여러 가지 그 도발, 핵 또는 미사일 도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강대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 북한의 도발을 멈출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질문은 강승규 의원께 먼저 드릴게요. 이처럼 북한 도발이 이어지고 북로가 밀착하는 상황에서 여당 당권 주자 중에 나경원 의원이 핵무장 필요성을 이제 제기를 했고, 다른 3명 당권 주자들 의견은 달랐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 확보, 윤상현 의원은 한미 간 핵 공유 협정 맺자, 한동훈 전 위원장은 당장 핵무장을 하면 국민이 경제적 타격을 받으니까 일본처럼 핵무장의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방안, 이런 걸 제시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 지금 우리 정부가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입장은 아까도 강조했지만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힘을 통해서 평화가 달성되는 것이 굴욕이라든지 가짜 평화에 의해서 평화 달성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이렇게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도발을 서슴지 않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비대칭 전략의 가장 큰 핵심은 한미 동맹, 강력한 한미 동맹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이 무너졌던 한미 동맹을 우리 윤석열 정부에 와서 동맹을 복원했고요. 그런 동맹을 통해서 핵에 대해서 북한의 저렇게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의 도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미 동맹, 미국의 핵 억지력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략무기, 미국의 핵과 그런 전략무기를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작전을 함께 실행함으로 인해서 북한이 이에 대해서 도발을 감히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략 핵 잠수함 등 핵무기를 우리 미국의 그런 여러 가지 핵무기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서 실행함으로써 이 또한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어떻게 한미 동맹이 핵 확장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 이게 윤석열 정부가 취한 것이고, 이제 북한의 도발이 갈수록 더 도를 더하기 때문에 이제 핵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지금 오늘 나경원 의원의 어떤 여러 가지 언급에서도 나온 것이고, 또 미국의 조야에서도 또 한국의 여러 가지 그 시민사회 쪽에서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핵을 보유하거나 개발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또 제재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미 간에 여러 가지 그런 전략적 자산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제한도 따르고
것이고 우리는 또 다양한 경제적 제재를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서는 더 앞으로 상황과 또 북한의 도발을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핵 확장 억제 전략을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렇게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윤종훈 대변인님은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제 원희룡 의원님 입장하고 좀 비슷하신 것 네,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마디로 지금 요즘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얘기하는 핵무장론은 국가 안보를 자기 선거에 이용한 아주 나쁜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승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핵무장 우리가 한국이 추진한다고 했을 때 국제사회 반발이나 미국의 제재 눈에 이제 뭐 불보듯 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진정으로 만약에 이제 핵무장을 한다고 한다면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아주 비밀리에 장기간에 걸쳐서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이거든요. 이런 것을 특정 정당의 어떤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던지는 것은 정말 안보를 자기 정치에 이용하는 나쁜 정치다. 이런 정치는 좀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제가 다음 질문하기 전에요. 김승일 님이 다른 건 몰라도 오물풍선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항공기 회항이나 연착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문자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추천하는 해병대원 특검법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진일보한 것이다. 받아들여도 좋다고 생각한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좀 달랐습니다.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데 윤종군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쨌든 뭐 국민의힘 측에서 처음이라도 나온 조건부 찬성 입장이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반갑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이것은 진정성 없는 시간 끌기용 꼼수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한동훈 뭐라고 해야 되나 전 위원장 네. 하고 계실 때 해병대원들께서 3차례인가 4차례 만나자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럴 때도 한 번도 만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자기 선거를 앞두고 이런 어떤 꼼수 같은 제안을 하는 것은 진정성이 실려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곧 있으면 7월 19일이면 이제 최해병 1주기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대로 해더라도 임명 후에 20일 이내에 이제 수사가 실시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는 것인지 한동훈 위원장이 제안한 이런 어떤 뭐 새로운 의견,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의견이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우선은 최해병 유가족을 비롯한 가족들을 비롯한 해병대원들 피해자 단체들과 만나시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다수 의원들이 이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지 그 의견을 좀 받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승규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당권 경쟁자들이 한 전 위원장의 해병대원 특검법 제안을 일제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당대표로 출마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네. 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특검법을 조건부로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발의해야 한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저만이 아니라 많은 당원들이 이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법 해병대 최해병의 특검법에 대해 최해병의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어디입니까? 민주당에 의해서 패스트트랙까지 그렇게 무리하게 하면서 만든 수사본부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의혹이 남는다고 할 때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요구를 할 것이고 또 국회가 이에 대해서 특검에 대한 여러 가지 합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검을 공수처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특검을 또 여당의 당대표 주자가 이런 부분을 조건부이긴 하지만 주장한 것이 과연 우리 지금 당원들의 뜻을 당원들이 이해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저는 또 의아해하고요. 지금 민주당이 이 특검을 어떻게 이용하려는지는 우리는 이번에 특검 관련해서 청문회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전직 국방부 장관을 손들고 일어서라. 뭐 거의 인민재판에 어떤 조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정치 특검이 될 거고 그 정치 특검에 우리가 여당에서 정부 여당에서 이에 대해서 같이 조응해 주는 것이 과연 어떤 실익이 있는 건지 실제 저는 모르겠고요.
특히 지금 민주당은 뭐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상대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과연 협상이 되는 것인지 특검 조건부 특검을 통해서 협상이 가능한 건지 저는 이게서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사위 청문회 한번 말씀하시니까 짧게만 좀 말씀해 주세요. 법사위 청문회 결과를 이제 정반대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법사위 청문회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용산 집무실 인사들이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전방위적으로 전화를 하고 소통을 했던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특검의 어떤 명분, 당위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반대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민주당이 오늘 전당대 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꾸리고 당대표 등 차기 지도부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 준비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이 대표 연임이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원조 친명이라는 김영진 의원, 친문 고민정 의원 같은 분들이 계속 뭐 반대 의견, 신중론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분위기에서 윤종군 대변인, 네. 이 대표에 도전할 배짱이 큰 그런 분이 있을까요? 이제 뭐 후보 등록이 끝나봐야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정치가 워낙 이제 가변적이지 않습니까? 뭐 하룻밤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서 어떤 후보가 나올지는 이제 후보 등록이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님 입장에서도 이제 이게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이제 연임을 하게 되면 최초의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 좀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김병주, 강선우 의원 등이 이제 일찌감치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근데 이제 최고위원들도 친명 일색이 될 거다. 근데 친명이 너무 많긴 하더라고요, 이미. 근데 그러면서 뭐 이재명이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명비어천가 일색이다. 또 이런 또 비난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이렇게 똘똘 뭉치게 한 1등 공신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민주화 이후에 여야가 나름대로 대화 타협의 정치를 그래도 좀 안정화시켜가고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데 정말 한 명의 어떤 그 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무참한 일을 좀 벌였습니까?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 그 원희룡 이분이 한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재명에게 빨리 유죄 판결을 받아내도록 하는 것이 당대표의 첫 번째 할 일이다. 아직도 이재명을 감옥에 쳐넣지 못해서 답답하다. 이게 집권여당 당대표 선거에 나오는 사람이 할 말인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그동안 2년 넘는 기간 동안 국정 운영의 목표를 어디에 뒀는지 명백하게 보여주는 정말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민주당이 어떻게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지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강승규 의원께 드릴게요. 국민의힘은 앞으로 4차례 TV 합동 토론회에 있을 거고 유력 후보 4명 이제 각축을 벌이면서 흥행 면에서는 또 상당히 흥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나오는 이슈들도 해병대원 특검, 핵무장 이런 큰 이슈들도 있지만 또 최근에 보니까 러닝메이트 같은 거 갖고도 신경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 원희룡 이런 분들에게 러닝메이트가 이제 출마 선언을 하거나 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은 또 다른 줄세우기다. 윤상현 의원은 당원 당규 위반이다. 이런 신경전도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찌됐든 저는 전당대회는 당원들의 축제여야 됩니다. 흥행이 되어야 하지요. 이번에 뭐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흥행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요. 그 흥행을 이룬다는 것은 국민들의 관심을 갖는 것인데 그 관심은 어떤 컨텐츠, 비전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동안 국민으로부터 회초리를 맞고 어떻게 새로운 비전을 설정할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유력 주자들이 또 유력 차기 유권 대권 주자들이 전당대회에 나옴으로써 저는 흥행에 성공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 등이 실질적으로 그 국민들에게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룰과 또는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정확히 보여주는데 그것이 TV 토론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 룰을 지키는 데서 당원 당규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당협위원장 또는 국회의원은 캠프에 참여할 수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뭐 나경원 의원 등이 시작한 여러 가지 무슨 러닝메이트나 이런 것 등이 혹시 당원 당규나 이런 것과 또 현직 당협위원장, 국회의원들이
또 캠프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들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논란 등을 통해서 어떤 무엇이 더 누가 어떤 후보가 당원 당규도 지켜가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컨텐츠와 비전을 보여줄지 이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어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축제장으로 승화되기를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화성 리튬 전지 제조 공장에서 또 대형 참사가 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2021년에 제정했지만 산업재해 계속되고 있고 이번에 특히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피해가 컸고요. 어떤 그 구조적인 안전상의 어떤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입법이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정부 정책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윤정근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입법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자체에 대해서 너무 좀 실효적이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서 끊임없이 지적되어 온 문제인데 지금도 경영계에서는 이걸 유명무실을 하기 위해서 막 계속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것에 대해서 먼저 경영계가 잘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 산재 사망률이 OECD 평균 우리나라가 2배에 가깝습니다. 산재 후진국이 것을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폭발물, 위험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전수조사가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이에 따른 안전대응 매뉴얼 이런 것들을 먼저 완비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강승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그 산업 현장의 인력들이 급격히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또 적절한 노동 조건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환경 등이 정비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여러 가지 사고 원인이 나중에 구체적으로 밝혀지겠지만 이들이 그런 사고 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안전 대책 그리고 또 그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됐는지 모르겠고 이런 부분 등이 앞으로도 계속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안전 대책을 좀 법령으로도 좀 다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언어나 문화 이런 장벽 또 여러 가지 그 산업안전 교육 등이 제대로 있는지 이런 부분 등을 좀 잘 살펴서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산업계가 또 우리 정부도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해서 더 아주 각성하는 계기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국회 법사위원회는 어제 민주당 주도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친민주당 세력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게 하는 악법이다 라며 추가 논의 요구했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소수 배려하다가 식물국회 지탄받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관상임위에 상정된 뒤에 법사위 통과까지 불과 11일밖에 걸리지 않았는데요. 윤정근 의원님, 민주당이 이렇게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이유가 뭘까요? 현실을 보면 이제 서두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현재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기용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신복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지난 1년 동안 2명이서 113건을 독단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회의체겠습니까? 대통령이 야당목의 방통위원은 임명조차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1년이 거의 다 돼가도록. 이런 체제에서 중요한 안건들이 113건이 독단적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서두르 이제 시기가 너무 이제 빨리 하는 문제는 전혀 아니에요. 근데 방통위 얘기하셨는데 KBS 이사진 네. 그 지배구조 바꾸는 부분도 또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도 이게 합리적인 그런 건가요? 논의를 포함해서 네. 21대 국회 때부터 이제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던 상황이고 네. 하나만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국민의힘 빼고 전 야당이 다 찬성한 법안입니다. 개혁신당까지도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승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방송 3법, 방통위법은 민주당이 공영방송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 3법, KBS, MBC, EBS의 사장 등의 선임 추천권을
그동안 국민의 대표 기구인 정부라든지 국회가 가지고 있던 것을 시민사회단체, 언론단체에 주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대표성이 있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추천권을 줘서 방송사 사장 등을 소위 민주당 또는 민주 언론에 그런 쪽에 민주노총? 추천권을 줘서 민주노총 그 친단체들에게 친민주노 단체들에게 추천권을 줘서 영구히 그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은 지난 국회에서도 제2요구로 폐기됐던 법안인 만큼 이렇게 또 서두르는 것은 민주당이 오직 방송을 장악하겠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것이고요. 방통위법도 지금 결국 MBC 지배구조에 대해서 또 막기 위해서 이렇게 서둘러서 방통위법을 통과해서 방통위가 실질적으로 민주당, MBC 등의 또 사장 추천 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민사회가 친민주 노총 쪽에서 이들을 장악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 등은 앞으로도 대통령의 거부권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막아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규 의원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국민의힘이 지금 국회 상임위에 복귀를 했지만 앞으로도 이제 민주당의 단독 처리 맡기는 사실 역부족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대통령이 이미 한 차례 거부했던 법안들이 이제 재상정되고 재발의되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국회가 어렵게 원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지난 18대 국회에서 저희가 여당이 170석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원구성이라든지 각종 법안 추진해서 이렇게 법사위나 운영이 다 모든 상임위를 독재해서 장악하지 않았습니다. 협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오직 의회 독재로 다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지금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원구성이 어렵게 마련된 만큼 이제라도 협치를 정신을 발휘해서 협의를 통해서 해 나가야 되고요. 국회 협의는 그냥 협의해서 나중에 표결로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 국민들에게 협치의 어떤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 국회 협의 정신인데 여기에 민주당이 같이 돌아와야 된다고 보고요. 안 그럴 경우 계속 민주당이 수적으로 국회에 수적으로 숫자만을 내세워서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저희도 대통령이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 행정부에서 거부 제2이사를 계속 발휘할 수 있고 거부권 소위 말하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등이 그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네. 윤정근 대변인. 네, 지금 마지막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순서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기본적인 지금 상황 인식은 지난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통치, 일방 통영식 통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엄중하게 심판을 내리셨다. 그것이 총선의 민심이다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국회에서 저희가 조금 세게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받아들여서 국정기조를 좀 바꾸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거부권 행사 앞으로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최소화해서 하겠습니다. 라는 정도의 입장만 공식적으로 국민들께 약속한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국회에서 이렇게 나갈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 지점을 우리 시민사회 수석도 하셨으니까 용산에 꼭 좀 잘 전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1분만 더 하려 해서 지금 이제 그 의정 갈등이요. 그 주요 병원들 빅5들이 휴진 일시 유예하기로 결정하는 분위기인데 자 동력은 좀 떨어졌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를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강성규 의원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료계가 빨리 이제라도 지금 정부 협상을 통해서 빨리 의료 그 정상화를 꾀야 됩니다. 아주 1도의 어떤 협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돌아와서 전공의도 다 돌아오고 돌아와서 정부와 함께 의료 혁신을 위해서 또 우리의 의료의 개혁을 위해서 함께 가야 되죠. 네. 윤정근 대변인. 예, 오늘 청문회에서 복지부 장관과 의협회장이 처음 만났다는 것도 사실 좀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대화 타협 이런 자리를 만드는 걸 너무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있었던 국토위 그 전세 사기 피해자들 청문회에서도 국토부 장관하고 이분들이 벌써 8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셨는데 공식적인 만남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2년여 동안. 그래서 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렇게 피해자들과 갈등의 당사자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결하는 이런 프로세스에 인색하신지 그 부분을 먼저 좀 반성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윤종훈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사고 처리가 길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 문산고속도로 서울 방향 문봉교 부근에서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 났습니다. 싣고 있던 모래가 도로로 쏟아졌고요. 아직 사고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1차로로만 지나고 있고요. 금촌 나들목부터 정체가 극심합니다. 다른 도로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8탄 분기점까지 정체고요. 매송휴게소 부근에선 사고 났고 지금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막히고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 마도 분기점에서 시흥까지 밀립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정체가 더 늘면서 강변북로 일산 방향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1시간 25분 이상 걸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Yeah, we got the news. 바쁜 일상 속에 정보를 주는 우리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야. 뉴스레터. Yeah, we got the news. 세상 가장 뜨거운 이슈. 세상을 바꾸는 기술 IT 뉴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알려드립니다. 1타 IT 오늘은 일본의 IT 굴기 구상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라인 야후 사태로 일본 IT 정책의 한 단면이 드러났는데 이게 훨씬 더 큰 그림, 즉 일본 정부의 정책 구상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IT 소식 가장 잘 알려주실 IT 1타 강사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김덕진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먼저 라인 야후 사태 관련 상황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일지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일본에서 라인 야후 주주총회가 열렸고 일본 총무성이 정한 사이버 보안 강화 대응책 제출 시한이 이달 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예상했고 한편으로 걱정했던 일이 그냥 순차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아주 피땀 흘려서 만든 메신저 라인이 일본 송두리째 뺏길 위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단순히 기업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정부의 일종의 뺏으려는 시도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 행정 권력과 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본 관점에서 지금 라인을 바라보면요. 라인은 거의 국가기관 통신사에 가까워요. 네. 왜냐하면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문자 서비스와 전화 서비스가 있지만 솔직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자보다는 톡 서비스를 상당히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죠. 네, 비슷하게 우리나라의 톡 서비스 같은 게 이제 일본의 라인이니까 한 9천만 명 이상이 가입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9천만 명 이상 쓰는 서비스가 자국 서비스가 아니다. 라고 하면 이제 우리로 반대로 생각하면 일본의 불안감은 마치 톡 서비스가 중국 거다. 라고 할 때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정보가 저기로 나가나? 그렇죠. 이런 예, 것들에 예. 대한 두려움이 반드시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그렇더라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유든 간에 중국 서비스가 그렇게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서비스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야 이제 너네 문제 생겼으니까 무조건 우리 회사 이제 너네 있는 모든 서비스를 한국에 있는 특정 서비스에게 넘겨라. 예를 들면 말씀드린 대로 중국 서비스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다고 쳤을 때 네. 그렇게는 솔직히 못하잖아요. 근데 네. 지금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개인정보 지금의 포인트는 이거죠.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라인을 운영하고 있는 라인 야후, 그러니까 일본 회사죠. 그리고 네이버 간의 지분 관계를 재검토해라라는 취지의 행정 지도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을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작년 10월에 일본의 NTT라고 하는 대표 이동통신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서일본의 10년간 개인정보 928만 건이 유출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그룹사가
쉽게 말하면 보안 강화 계획 발표했습니다. 그러고 네. 나서 거기에 있어서 그냥 일단락이 됐어요. 근데 그것에 비하면 우리의 그 지금 이번에 나온 개인정보 유출은 상당히 적은 범위인데도 그것을 소위 말해서 빌미로 해서 행정지도를 계속 내리고 있는 것이죠. 대조가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지금까지는 네이버 출신으로 라인 야후의 이사회예요. 모든 사람은 다 일본 사람이었는데 지분은 50대 50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사회를 꾸릴 때 일본 사람이 유일하게 한국인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신중호 최고 제품 책임자였는데 이 사람이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을 거의 처음 만들 때부터 거의 이제 뭐 일본에서 전설적인 신상이라고 불리는데 그 사람이 다 했는데 이 사람마저 이번에 이 보안에 대한 책임을 오히려 지고 이 사진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모든 이사진이 일단 일본인. 그리고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라인 야후에서 특히 라인에서 주주총회가 열렸는데 그 주주총회 내용도 대부분 다 일본 정부가 하라는 거 우리가 순차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네이버와의 관계를 끊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7월 1일까지 지금 네이버가 일본 총무성에 행정 조치했다는 조치 사항을 보고해야 돼요. 근데 이마저도 좀 지금 기다리기 어려워서 이제 일본 개인정보위원회가 조금 더 땡겨서 6월 28일까지 개선책 실시 상황을 조기 보고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법률적 압박도 있습니다. 이 법률적 압박은 뭐냐면 이제 최근 중요 경제 안보 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대한 법률이 일본 참의원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중의원에서 가결된 지 한 달 만이거든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를 국가가 지정한다라는 네. 내용이고 민감 정보 제대로 관리 못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중요 정보 취급 자격을 부여하기 전에 배경 조사를 해서 일본인이 아닌 사람들을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네. 결국에는 개인정보 이런 소중한 지금 예를 들면 라인과 같은 이번 같은 비슷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제 징역형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말씀드린 대로 기업적, 뭐 법적, 행정적, 법률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게 이제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 마이니치 신문 보도를 보면은 집권 자민당 경제안보추진본부장인 아마리 의원이 지난 3월이나 4월쯤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을 만나서 라인을 거론하면서 일본의 인프라는 앱 개발부터 모든 것을 일본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네. 이렇게 요청했고 여기에 대해서 손 회장이 책임지고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다는 게 마이니치 신문 보도입니다. 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라인 그 사태가 얘기죠? 일본 정부랑 깊이 개입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손정희 씨에 대해서 뭐 이제 뭐 제1교포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이제 일본에서 있는 사람으로서 일본의 손을 지금 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네. 아무래도 이게 정보통신이라는 산업 자체가 국가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의 핵심 행정망 중에 하나니까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일본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손정희 씨 같은 경우는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일본 총무성이 지금까지는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한 건 맞지만 지분을 줄이라고 한 적은 없다는 모순된 주장을 펼쳤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보면은 결국 이게 일본 정부나 정치인들이 라인 야후 사태에 예상보다 좀 깊숙하게 개입해 온 것이 아니냐라는 사실이 좀 드러난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라인과 야후가 결별 설순에 들어간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기와 방식을 둘러싼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입장으로 보면 반강제적으로 소프트뱅크랑 계속 줄다리기 근데 지리한 줄다리기를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솔직히 네이버 입장에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네이버 입장에서도 만약에 정말로 라인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안 된다 그러면은 정말 극단적인 사례지만 아주 큰 돈을 받아서로 나와야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게 얼마고 그리고 일본의 거의 모든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보면 이 지분율이 50대 50이니까 1%만 가져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야후 입장에서는 라인 야후 입장은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 1%의 지분을 가져가는데 금액을 얼마나 쓸 거냐라는 거고 솔직히 이제 거꾸로 말해서 지금 라인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거를 만약에 통으로 가져가라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비용이 상당히 크니까 결국에는 일본 소프트뱅크나 아니면 이제 야후 입장에선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만 가져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입장에서 자칫 잘못하면 소위 말해서 아주 지분적으로는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의사결정이나 내용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일종의 그냥 허울뿐인 딜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엔 계속 논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라인이 일본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나 대만, 태국 같은 데서도 전 세계 6,400만 명이 죄송합니다. 이게 많이 쓰고 있고 1억 9,600만 명이 쓰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바일 간편 결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만은 메신저 우리도 마찬가지로 톡 서비스 자체는 우리가 공짜로 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연결돼 있는 결제 서비스, 뭐 캐치 그러니까요. 서비스 이것 때문에 돈을 버는 건데 라인페이도 지금 전 세계에서 6,400만 명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일본 내에서는 이제 라인페이는 안 쓰고 이제 원래 이 그 말씀드린 야후랑 소프트뱅크가 만들고 또 야후페이 쓰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쓰더라도 이 기술력 자체가 반쪽짜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등처럼 정말 여러 가지로 네이버 입장에서는 좀 곱씹으면서 반강제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노동조합이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네이버 노조는 매각은 곧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는데 네. 반면에 네이버 사측은 일단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 때문에 이야기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얘기한 대로 매각을 하면 기업 가치 하락이 된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거 우리가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뭐 카카오도 그렇고 네. 결국에는 어디서 힘이 나오느냐 가입자 수에서 힘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넘고 거의 2억 다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 서비스가 절반뿐인 서비스가 된다. 그래서 전 세계 플랫폼 이용자 예를 들면 페이스북의 전체 이용자가 갑자기 절반으로 준다. 그러면 이게 과연 얼마나 큰 사태를 가져올 것이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부수적인 부가가치들이 결국 이 인원에서 나오는 건데 네. 거기서 일단 1차 문제가 생기겠죠. 2차 문제는 일본에 있는 라인 서비스 역시도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고 세 번째는 원래 본진과 그러면 나머지 그 다른 나라의 서비스가 쪼개지게 되는 건데 그럴 때 그 안에서도 분명히 기술적 문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해봐도 문제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 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인지 솔직히 요즘에 네이버 주가를 보면 좀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기술적으로 볼 때 네이버 클라우드하고 기존 라인 환경의 시스템을 분리할 방침을 확정하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좀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네. 관련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이미 네이버의 클라우드 기술을 빼겠다라고 하고 이미 뺐거든요. 네. 그런 순간 네이버는 매해 1,000억씩의 매출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라인이요. 라인의 기술도 있지만 그 라인의 기술이 야후 기반의 기술이 있고 네이버 기반의 기술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보안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은 그래도 네이버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라인의 서비스 클라우드 환경에 네이버 클라우드가 거의 백업을 해주고 있어요. 보완을 해주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네이버가 일본 라인에 제공해주는 클라우드로 연간 거의 1,000억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안 쓰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 네이버 입장에서는 갑자기 1,000억 매출이 매해 날아간 거고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당장 이들이 기술력이 그만큼 있어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이 기술 격차가 지금 라인에 있는 기술과 이 네이버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기술이 한 1, 2년 정도 격차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입장에서 이미 우리 안 쓰겠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대안은 결국 미국 클라우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나 아마존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결국 이 네이버의 위치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지금 의견이 대부분 많고요. 자연스럽게 빅테크와 손잡게 되는 길로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원택 님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부당한 사안이라면 왜 소송을 걸지 않나요? 요 질문하고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하고 연관되는 것 같아서 또 질문을 드릴게요. 네. 네이버 측에서 볼 때는 각종 서비스 제공이 기본이 되는 일본 내 대규모 가입자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이제 상실한 수준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일본 총무성이 보안 사고를 빌미로 요구한 사항들이 이걸 노린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관측이 있잖아요.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이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좀 집착하는 이런 상황으로 모양새로 보이는데 네. 이게 과연 합당한 건지 그리고 아까 우리 청취자가 말씀하셨
듯이 부당하다고 본다면 왜 소송은 걸지 않나요? 그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게 아니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송을 잘못 걸다가 네. 예를 들면은 아예 일본에서 사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건 기간 통신, 그러니까 통신 사업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참 모바일 서비스라는 게 애매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문자 회사들은 정확하게 통신사나 문자 회사는 정확하게 국가의 가이드라인이 있고 네. 거기에서 국가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이제 기술적인 도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톡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말하면 통신 사업자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통신 사업자의 망을 쓰는 앱 서비스인데 지금 보면은 일반 통신 사업자보다 훨씬 힘이 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눈치를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거 안 된다라고 하면 마치 통신 사업자처럼 서비스가 끊어지거나 혹은 통신 3사한테 야 더 이상 저 앱은 못 쓰게 해라고 하면은 그게 못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라인이 일본에서 가장 큰 매출을 하고 네. 일본 서비스와 다른 것들이 연결되고 있는 상황에선 쉽사리 기업 입장에서 소송을 건다는 건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게 이제 그 말씀 질문과 연결이 되는데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데 집착하는 부분은요. 반대로 이거를 만약에 다른데 똑같이 하면 그럼 일본 내에 페이스북이 있잖아요. 네. 일본 내에 또 유튜브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페이스북에서 비슷한 해킹 사고가 일어났다고 행정소송을 걸었는가? 안 걸었죠. 유튜브에게 행정소송 걸었는가? 안 걸었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이 틱톡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하는 바이트댄스라고 하는 회사에 걸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비슷해요. 뭐냐면 중국이 결국에는 중국 서비스가 지금 그것도 미국에서 결국 보안 문제죠. 네, 많이 쓰니까 보안 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거기는 공식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일종의 법안을 발의해서 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소송을 걸었고 오히려 그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지금 틱톡의 손을 좀 들어주고 있는 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에 있어서 소송을 거는 프로세스 자체가 아주 민감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걸 집착하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이건 좀 어불성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50대 50인 지분 조정을 놓고 국내 증권가에선 네이버가 일부 지분 매각을 통해서 현금 유동성 확보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제 득실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요. 만약에 지금 보이는 것만으로 지분 매각 계산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라인이 원래 2016년엔 미국에 상장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상장 폐지를 2021년에 했거든요. 왜 그랬느냐? 야후랑 손을 잡고 회사를 만들려고 잘 나가고 있던 회사를 상장 폐지시키고 같이 한 거예요. 근데 네. 그때도 뭐 때문에 그러면 상장 이제 합쳤느냐라고 할 때 나왔던 얘기가 당장의 매출이 아니라 데이터 때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부터 데이터가 제대로 가치를 발휘하는 타이밍이에요. 네. 인공지능과 여러 가지. 근데 지금 보이는 여러 서비스의 매출을 기반으로 만약에 계산기를 두드리면 당연히 손해볼 수밖에 없는 딜이다. 그래서 정말로 냉정하게 이거를 한다고 하면 큰 돈을 받고 지분을 팔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얘기한 거하고 약간 겹치긴 한데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행보에 이제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 많습니다. 네. 인공지능에 집중하겠다는 손 회장 의지하고 디지털 산업 기초 체력 회복하겠다는 일본 정부 이해가 맞아떨어진 게 이번 라인 야후 사태 본질 아니냐 이런 관측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크게 설명을 드리면 2019년 7월에 손정희 회장이 우리나라에서 뭐 외쳤는지 기억나실 거예요. AI 그렇죠.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AI에 올인하고 있고요. 실제 일본 정부도 2020년부터 해서 AI 산업에 엄청 집중하면서 AI하는 회사들에게 강력한 혜택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TSMC라고 하는 대만의 기업이 일본에다가 큰 반도체 공장을 최근에 많이 지었거든요. 그렇죠. 엄청 속도감 있고 엄청난 혜택을 주면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 정부가 대부분 다 이 기간 시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공장이나 하드웨어 만드는 회사들, 클라우드 회사들 이런 데들을 대만 회사나 미국 회사들 계속 데리고 오고 있거든요. 거기다 챗 GPT의 그 오픈 AI가 아시아 거점으로 일본을 또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건 말씀하신 그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하드웨어 그리고 이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기간 기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비스 하는 데인데 네. 그럼 핵심이라고 불리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 퍼즐에 라인의 데이터가 들어가면 퍼즐이 완벽하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인이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서 지금 가장 많은 일본 사람들의 데이터를 들고 있으니까 그럼 그 데이터가 지금 합쳐지고 데이터는 그럼 일본이 소유를 하고 그 데이터를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해외 빅테크들과 제휴를 한다.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아주 빠르게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큰 그림의 일부로 지금 이 라인 데이터를 본다라고 하면 그럼 이건 퍼즐을 맞히는 거의 마지막 퍼즐이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자, 외신들도 네이버 야후 경영권 갈등에 관심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한일 양국 관계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우려했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동북아 안보 동맹 양대 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미국의 인식도 좀 깔려 있지 않나 이 뉴욕 타임즈 기사에. 미국의 관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 말씀하셨던 뉴욕 타임즈의 기사는 상당히 이걸 정치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경제 관점에서 보면 이 그림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그림이라기보다는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무역 갈등에서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지금 이제 대만이라고 하는 회사와 그리고 이제 대만이라고 하는 국가와 그리고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거리 가까이 있는 부분도 있고 네네. 또 이제 지금 대만만으로는 원하는 그 반도체를 다 만들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에는 공장을 만들기 어렵고 그럼 어디를 볼 것이냐라고 할 때 일본이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나라는요 이미 공장이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공장을 미국이 투자해서 지어봤자 미국의 입맛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일본을 냉정하게 보면 일본은 예전에 우리가 80년대 70년대는 오히려 반도체 기술을 일본에서 벤치마크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인 기술은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로 지을 수 있는 공장 시스템이나 이런 게 뒤떨어져 있거든요. 네네. 그럼 반대로 미국이 그런 아이디어나 아니면 TSMC 같은 데가 공격적으로 들어가면 원래 이런 오리지널 기술을 갖고 있는 일본에서 충분히 원하는 방식대로 컨트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관점이에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대만의 TSMC 공장이 일본에 들어올 때 뒤에서 큰 힘을 쓴 게 미국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중 대만, 미일 대만의 관계가 되게 굳건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 관계는 경제적으로나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집중해서 봐야 되고 자칫 네.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위치들을 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도 좀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국회에서 IT 전문가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은 이건 인프라 패권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9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5남매 중 셋째인 현규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심한 멍과 잦은 코피로 병원을 찾았고 급성 골수 모구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3살 무렵 골수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이식 부작용으로 인해 결국 폐 기능의 60%를 잃었습니다. 낮아진 면역력에 학교에 갈 수도 친구를 만날 수도 없는 현규. 아빠 역시 몇 해 전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경제적으로도 힘겨운 현균의 가족. 백혈병 현규와 아픈 남편, 4명의 아이들 돌봄까지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엄마는 앞으로의 시간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현균의 가족이 건강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은 31.6도까지 낮 기온이 올랐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1도 등 전국이 16도에서 21도 분포로 열대야는 없겠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이 32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좀 더 오르겠습니다. 전국이 24도에서 32도 분포로 주로 중부지방의 기온이 더 높겠고요. 중부지방은 내일뿐 아니라 모레 기온이 더 높이 올라서 금요일 서울은 33도로 동두천과 춘천과 함께 아주 높은 기온이 예상돼 중부지방의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제주도, 내일부터는 남부지방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릴 텐데요. 오늘 점차 가끔 내리는 제주의 비가 내일은 남부지방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내일은 전남권, 경남, 남해안, 제주에 비가 오겠고 아침부터 오전 사이에 그 밖에 전북이나 경남 또 늦은 오후부터는 경북권 남부로도 비가 확대돼서 모레에도 아침까지 정체전선에 의한 장맛비가 남부지방과 제주에 오겠고요. 일부 전라권과 제주는 모레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점차 비가 시작이 되면서 주말이 되면 서울이나 경기 등 중부지방으로도 비가 확대돼서 주말 이후 다음 주까지 쭉 비 예보가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존 농도 좋지 않은데요. 서울과 경기 오존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연이틀 오물풍선을 날린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오물풍선의 영향으로 인천공항 항공편 운항이 차질을 빚은 가운데 해병대는 오후에 서북도서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공장에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공장 관계자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아리셀 등 3개 업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여야가 내일 본회의를 열고 아직 선임이 안 된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다음 달 2일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다음 달 5일 국회 개원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을 둘러싼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과거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울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KBS 박민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고발을 의결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위원들에게 KBS가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레터 K는 지난주부터 저출생 고령화 위기 대응 특집 인터뷰를 연속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국회 입법 지원이 절실한데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얘기 나눠봅니다. 진성준 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저출생 고령화 질문 드리기 전에 이 질문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인명 피해 정말 컸습니다. 여야 모두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 촉구했는데요. 진성준 의장께서도 진상규명과 후속 대책 마련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그리고 정부에는 어떤 점을 당부하고 싶으세요?
그 리튬 전지의 화학적 특성상 열폭주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열폭주. 예. 네. 한번 열을 받으면 그 에너지가 더 그 폭발하는 현상을 갖고 있다고 해요. 네네. 그리고 특히 이게 지금 1차 전지 공장인데 1차 전지는 100% 충전 상태로 보관을 한다고 그럽니다. 네. 2차 전지 충전해서 쓰는 것은 한 30% 정도로 하고 있어서 그만큼 위험 부담이 더 적은데 2차 전지가 좀 상대적으로 적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1차 전지는 완충 상태로 보관을 하고 판매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성이 크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사전 안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정확한 진상이 조사되어야 나오겠습니다만 네. 그런 어떤 위험성에 비해서 그 제품을 안전하게 취급하고 관리하는 게 좀 부족했지 않았는가. 그렇게 폭발성이 있고 또 한번 폭발하기 시작하면 막 연쇄적으로 더 크게 폭발하는 성향 현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네. 그 방산업체 화약 만드는 공장처럼 격벽 관리 같은 걸 한다든지 뭐 이런 공장 내 시설 자체가 그렇게 안전 시설들을 갖추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했어야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 교육 또 유사시의 대피 요령 교육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네.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물로는 잘 꺼지지도 않고 오히려 그 수소가 많이 발생해버려서 리튬하고 화학 결합을 일으켜서 네네. 물로 불을 끄려고 하면 더 위험해진다고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화재 진압 장비와 어떤 진압 소재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준비될 필요도 있었는데 또 그런 것도 좀 충분치 못했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들이 있는데 이런 점들을 다 두루 짚어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그 1차 전지, 2차 리튬 전지 제조 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걸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차제에는 확실히 갖춰야 되겠다. 네. 이런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상시 감시 체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관련 질문 드릴게요. 지난주에 열린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포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해서 범국가적으로 총력 대응 체계 가동하겠다는 건데요. 진성준 의장님도 지금이 국가적 비상사태다. 이런 그 입장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네, 인구 상황이 심각하죠. 남성, 여성 둘이 만나서 네. 둘은 낳아야 인구가 유지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하나도 아니고 0.72명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니까 평생 한 부부가 낳는 아이의 숫자가 하나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서울은 그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 비상하죠. 이게 비상한 상황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뭐 저도 동의하고 또 그런 비상한 상황에 맞는 비상한 처방도 필요한데 비상한 처방이라고 보기에는 좀 많이 함량 미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질문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드릴게요. 예. 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는. 예. 자, 수도권 전체로 보면 서울보다 높지만 서울시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요. 0.55명. 예, 예.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서울시정 운영해 보신 적도 있고 서울에서 지역구 활동 오랫동안 하면서 시민 목소리도 다양하게 이제 들으셨을 겁니다. 네.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 뭐라고 보세요? 뭐 여러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핵심은 우리 아이들 낳아서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거든요. 근데 힘든 원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데 들어가는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고 이 사회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자니 참 힘든데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렇죠. 예. 그런데 배우자를 만나서 함께 살아야 되고 또 거기에 아이까지 낳아서 그걸 또 좀 남보란 듯이 키워야 되니까 네.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어려운 일.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아이 낳아서 키우는 데 들어가는 경제적인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 것이냐 하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침 국회에서 다른 방송사가 주관하는 인구 포럼이 열렸는데 그 행사를 주관하는 방송사의 사장님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많이 뛰어다니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데는 현금 지원이 중요하다.
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제발 국회에서 이 현금 지원도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달라 이런 하소연을 하는데 저는 뭐 육아를 하기 위한 시간을 보장해 주는 문제 또 그것을 위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소요되는 경제적인 부담, 비용 이걸 어떻게 덜어줄 거냐 하는 데 대한 획기적인 처방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정부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이 3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둬서 이제 저출생 대책 제시했습니다. 아까 이제 함량 미달 얘기하셨는데 그거를 조금 더 어떤 부분이 그렇다고 보냐 이게 여쭤보는 건데요. 저출생 완화 추세를 반전시키면 부족하다. 진성조 의장께서 그렇게 평가를 해 주셨고 기존의 대책들을 재탕 삼탕한 것이다. 이런 그 평가도 하셨어요. 네. 어떤 이유에서 좀 부족하다고 보신 건가요? 그러니까 정부가 일가정 양립이 필요하고 양육을 도와줘야 되고 또 주거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저출생 대책의 근본적인 지점들은 다 짚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처방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좀 더 정교해야 되나요? 더 과감하고 획기적이어야 합니다. 과감하고 획기적이어야 한다. 근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니까 주로는 육아 시간을 어떻게 많이 보장해 줄 거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직장에서 육아 휴직이나 육아 휴가를 사용하는데 조금 더 자유롭게 하겠다. 그 네. 폭을 넓히겠다. 또 그에 소요되는 비용도 조금 지원하겠다. 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주거 문제에 대한 처방만 보아도 정말로 아이를 낳아서 또 키우려면 그만한 주거 공간도 필요한데 서울의 주택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 도무지 엄두를 못 내잖아요. 그런데 청약 기회를 확대해 주겠다. 또 저 아이를 낳는 부부들에게는 대출을 조금 더 확대해 주겠다는 정도.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거 결국 자기 부담인데 그걸 갚을 능력이 돼야 말이죠. 어떤 쉽게 말해서 조그만 집이라도 한 채는 마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 국가가 책임 있게 공급해 줘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례로 또 그 뭐 육아 시간 같은 것들 확보해 주겠다고 하는 데서 2주간 단기 육아 휴직을 확대하겠다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2주간 쉬는 건 좋은데 이 기간 동안에 달리 근무를 대신해 줄 사람이 들어와 줘야 마음 놓고 쉴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주짜리 단기 일자리로 누가 채용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대체 근무자를 구할 수가 없어서도 2주짜리 단기 휴가는 쓸 수가 없다. 회사한테 미안해서도 그렇게 못한다는 게 솔직하게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대부분 나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국가 비상사태라고 선언한 것에 비하면 그 처방은 매우 미흡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라는 저출생 담당 부처, 그다음 저출생 수석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까지 맡으면서 인구 관련 중장기 전략 수립하게 되는데 이제 인구전략부 신설을 위해서는 정부 조직법도 개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처 신설에 대해서 민주당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계신가요? 예, 동의합니다. 저희 민주당에서 인구위기 대응부서를 새로 설치해야 된다라고 제안한 바가 있고 또 지난 영수회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께 그런 인구 대응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안도 직접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죠. 그렇게 설치해서 국가적인 역량을 모아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출생 예산 구조도 손봐야 한다는 게 이제 정부 입장인데 KDI 분석을 보니까요. 지난해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 예산이 이제 47조 원인데 이중 저출생과 직결된 예산은 정확하게 절반이 23조 5천억이었던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됐어요. 네. 이게 뭐 어떻게 어디까지가 저출생 관련이 이게 좀 애매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하튼 정부는 저출생 사업 적정성 따지기 위해서 사전심의 이제 도입하고 인구위기 대응 특별회계도 신설하겠다. 이런 예산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그런 거 다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출생 대책이 중요하다고 하는 점이 강조되니까 여러 부처들에서 조금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다 저출생 대책이라고 막 끼워 놓고 또 포장하고 한 측면도 있으니
그것의 적격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전에 철저하게 심사해서 저출생의 효과적인 정책들에 예산을 투입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바람직한 발상이죠. 근데 그런 정도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감하고 파격적이어야지 된다. 아, 그렇습니다. 네네. 나경원 의원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을 적에 다른 나라의 예를 들면서 네. 신혼부부에게 2억 원 정도를 대출해주고 아이를 하나 낳으면 뭐 이자를 감면하고 둘을 낳으면 원금의 50% 절반을 감면해주고 셋을 낳으면 아예 면제해주자라고 한 제안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 정부의 방침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비판을 받으면서 저 위원장에서도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정도의 발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더해서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청년들 또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문제와 이 저출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주택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우리 아이 보듬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아이 둘을 낳으면 24평짜리 분양 전환 공공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자. 자, 지금 말씀하신 건 민주당 저출생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예, 설명해 주세요. 아이 셋을 낳으면 33평짜리 분양 전환 공공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자라고 하는 안을 내놓고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신혼부부에게 또 아이를 하나 낳았을 때도 그런 공공 아파트를 공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임대 아파트에 평생 살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근데 당장은 집을 살 만한 형편이 못 되니까 저렴하게 공공 아파트를 공급하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본인의 능력과 의사에 따라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주거 정책과 출생 정책을 결합시켜서 하는 이런 과감한 발상들이 필요하다. 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출생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정책도 내놓고 있는데 우리 아이 자립펀드라고 해가지고 아이가 출생을 하면 국가가 그 아이 이름에 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에 월 10만 원씩을 적립해 주는 거고 부모들도 그에 맞추어서 10만 원 한도 내에서 적립해서 나중에 만 17세가 될 때까지 적립을 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목돈이 마련되는데 이러면 아이가 성년이 되었을 때 교육자금으로 쓰든 뭐 취업자금으로 쓰든 창업자금으로 쓰든 쓸 수 있게끔 하자.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양육수당으로 월 20만 원씩 카드에 넣어주자. 그렇게 해서 만 17세까지 계속 지원하자. 그럼 그게 한 5천만 원 됩니다. 이렇게 도합 1억 원 정도의 출생 기본소득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하자라고 하는 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 셋 다를 다 하면 좋지만 그게 어렵다면 그중에 하나라도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아이 낳아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뭔가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7315님이 출산에 현금 지원 절실합니다. 지난달 며느리가 출산했는데 애 낳는데 이것저것 해서 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산후조리원도 싼 곳에 7일만 있었는데 아기 낳으라 하면 뭐 합니까? 이러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 이재명 대표도 정부의 부처 신설 환영하면서 여야정 협의체 설치 제안한 바 있고요. 우리 진성준 정책위 의장께서는 인구 위기에 대응할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국민의힘에 제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또 국민의힘 저출생 대응특위 위원장 김정재 의원은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저출생 문제는 정말 여야가 따로 없다. 그렇다면 국회 특별위원회 같은 여야의 어떤 협치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원구성이 맞춰진 만큼 국회 상임위원회와 별개로 이 저출생 인구 위기 문제에 직접 대응할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는 비단 여야 국회의원들만 머리를 맞댈 게 아니라 청년들, 신혼부부들 또 아이를 많이 낳아서 키우는 부모들까지를 다 넣어서 함께 좀 공론을 모으는 이런 장이 꼭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 기간 앞당긴다 뭐 이런 내용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진성준 의장께서 보시기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22대 국회에서 이것만은 꼭
해야겠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저희 민주당이 그야말로 파격적으로 내놓은 제안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거 다 네네. 감당하느냐라고 하는 비판을 무릅써 가면서도 이런 정도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정부가 한 해 한 47조 원의 예산을 저출생 뭐 대응 예산이라고 쓴다는데 이거를 작심하고 하자고 들면 그 정도 재원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보듬주택이든지 우리 아이 출생 기본소득이든지 아니면 결혼 출산 지원금 1억 원을 지원하고 네. 그에 따라서 아이를 낳는 수에 따라서 면제해 주는 정책을 쓰든지 그렇게 파격적이고 지금까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런 대범한 정책들을 구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다른 현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 3법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친민주당, 친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인사들로 꾸려서 영구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고요. 속전속결로 이제 법사위까지 통과했는데 여당과 극한 갈등 감수하면서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정부가 방송과 언론을 정권에서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고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대통령을 명예훼손했다고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하고 구속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명예훼손 사건에 그것도 언론사를 상대로 이렇게 한 예가 있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는 YTN과 같은 공영방송을 민영화시켜버렸잖아요. 또 TBS와 같은 저 공영 채널을 폐지해버리려고 하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MBC에 대해서도 무작위로 벌금을 막 먹이면서 이러다가는 방송 허가가 취소될 지경에까지 이를 정도로 막무가내로 방송과 언론에 대해서 정권이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과 언론을 무슨 특정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것으로 길들이려고 하지 말고 국민에게 돌려주자. 그래서 방송과 유관한 여러 단체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방송법 개정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이사를 20명 이상 늘려내면 거기에 어떤 분이라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정권의 입맛에 맞게 또는 특정 정치 세력의 입맛에 맞는 방송 운영이 안 되질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방안은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도 제안했던 방안이었어요. 그런데 여야가 바뀌었다고. 물론 저희들도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우를 범했는데 여야가 바뀌었다고 좌파 방송 만들려고 한다고 이렇게 공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또 방송을 우리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 정상화를 보는 이 시각이 여야가 이제 좀 약간 상반된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선 정부가 발표했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형태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신 적이 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전세 사기 피해자만 이렇게 구제하는 건 사회 전반적인 어떤 형평성에 과연 이게 맞느냐 이런 또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빨리 조기에 구제해야 된다는 어떤 취지는 뭘까요?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그 구제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적죠. 그래서 민주당은 차제에 보통의 범죄에 있어서도 범죄 피해에 구제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요. 전세 보증금이 이 평생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40대 이하 청년들에게 집중돼 있어요. 이 청년들의 삶의 의욕을 완전히 꺾어버려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집 한 채가 인생 전부다.
그렇죠. 네,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예. 그 앞으로도 물론 더 뭐 재산도 축적하고 하겠습니다만 어렵게 모아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마련했거나 아니면 빚을 내서라도 전세 보증금을 마련했던 건데 이거를 사기꾼한테 당해가지고 다 날려버리는 상황이 돼 있어서 네.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 상황인데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해야죠. 자, 민주당이 오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출범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이 사실상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우상호 전 의원 같은 분은 중도층 비판받을 수 있고 과연 이게 대권 과도에 도움될지 우려된다 이런 입장도 밝혔어요. 예. 진성준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과연 이재명 대표의 연임 뭐 당대표 되는 거 이게 본인의 정치 가도에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이재명 대표도 어쩌면 당대표를 연임하는 것이 본인의 대권 행보에는 오히려 뭐 누가 될 수도 있겠다.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지요. 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무슨 대권 행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당 차원의 대응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이런 무도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분명하게 견제하고 감시하고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대선 국면에서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본인의 소명의식으로 그런 선택을 한다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저희 당의 당원 당규에 뭐 당 대표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도력을 인정받으면 연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일 지도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연임에 도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단독 출마가 예상된다고 할 정도로 마땅한 대항마도 형성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뭐 불가피하고 뭐 그런 현실적인 문제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1분만 더 쓰려고 그래요. 예. 대통령실이 종부세 폐지나 전면 개편 상속세율이나 제한했고 민주당에선 박찬대 원내대표 고민정 최고위원 등이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하다는 의견 내놨습니다. 예. 진 의장님은 조금 원칙적인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반대 입장.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하면 되게 거기에 좀 전향적인 입장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세제. 앞으로 당내 논의가 이게 어떻게 진행될까요? 글쎄 지도부의 개인적인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당내 논의는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종합적인 세법 개정안을 뭐 7월, 8월 중에는 내놓을 테니까 네.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그에 대한 입장을 민주당 차원에서는 정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종부세 같은 경우도 2023년도에 종부세 징수 결정 현황을 보니까 네. 그 세금 납부의 대상자는 2022년도에 비해서 65% 이상 줄어들었고 또 징수 세액도 70% 이상 줄어들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2022년도에 정부의 안을 받아서 종부세를 크게 손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완화된 것이다. 추가로 완화될 이유가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정체도 길고 사고도 많아서 퇴근길 상황이 더 혼잡합니다. 더욱 안전운전 하셔야겠는데요.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 사패산터널 3, 4차로에서 승용차가 뒤집힌 사고가 났습니다. 13km 정체가 극심합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서울 문산고속도로 서울 방향 문봉교 부근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 났습니다. 2시간째 사고 처리가 안 되고 있고요. 여전히 1차로로만 지날 수 있어서 정체가 심합니다. 다른 도로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팔탄 분기점까지 정체고요. 더 가서 매송 휴게소에서 사고 났고 지금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동호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 북단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김혜림 북저널리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오늘인 26일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실패로 추정된다고 덧붙이기도 했어요. 이번 무기 같은 경우에는 극초음속 무기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달에도 탄도미사일급 방사포 잇따라 발사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올해로 벌써 7번째인데요. 그 지난달 30일에는 탄도미사일급의 600ml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 발사가 그 이후로 거의 한 달 만이었어요.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에는 대부분 대남용이라기보다는 주로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에 가깝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도발 왜 일어난 겁니까? 일단 이번 도발 같은 경우에는 그 네. 미국 해군 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루즈벨트 함이 방한을 했어요. 근데 그 방한에 좀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들이 나오는데요. 이 루즈벨트 함이 왜 한국에 왔냐면 한미일 군사 훈련인 프리덤 엣지에 참가하려고 지난 22일에 부산 작전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입항이 이번에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북한이 좀 이런 것에 대응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북한이 이틀 연속으로 남한을 향해서 오물풍선도 또 날려보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젯밤에만 식별된 오물풍선이 250여 개에 달하는데요. 이 중 100여 개가 경기 북부 그리고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떨어졌어요. 근데 내용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종이 조각이었고 뭐 다행히 위해 물질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있잖아요. 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할 가능성도 있나요? 네, 일단 그 지난 25일에 있었던 오물풍선 살포에 있어서는 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지 않았어요. 네. 합참 같은 경우에는 방송할 준비는 항상 되어 있지만 뭐 작전적이나 전략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좀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었는데 뭐 사실 모든 것은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고 또 군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당시에 덧붙였었거든요. 네, 그렇군요.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또 앞으로도 주목해 봐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뭐 국가안보실과 군 당국자들이 오전에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또 각종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실 각종 도발에도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절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그 도발에 대응해서는 좀 실시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북한이 최근에 러시아와 조약 체결한 이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러가 더 밀착한 이후에 더 의도적으로 긴장 분위기 조성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에 가까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체결 직후였던 20일 낮에는 군사 분계선을 20m나 침범하기도 했었어요. 남북 간 긴장 상태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앞으로도 더 신중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세요. 네, 다음 소식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죠. 손흥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동학대요? 네, 맞습니다. 뭐 손흥정 감독이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인 쏜 축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손 감독을 비롯한 코치진들이 유소년 선수에 대해서 욕설과 체벌을 했다라는 혐의로 피소가 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아동학대 혐의가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가 됐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손 감독 그리고 2명의 코치가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가 돼서 현재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지난 3월 19일에 한 아동이 이 오키나와 전지훈련을 갔대요. 그런데 그 전지훈련에서 한 코치가 그 아동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 같은 것으로 때려서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고 그 학부모가 고소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네. 또 다른 고소인 측 주장도 있다면서요? 네, 그 사실 오키나와 당시 경기에서 그 전 선수들이 패배했다라는 네. 이유로 그 한 코치로부터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 중에서 4명의 아동이 제 시간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그때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맞았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송 감독이 직접적으로 욕설이나 뭐 이런 걸 했다는 진술도 있습니까? 네, 이 전지훈련 기간에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은 것을 비롯해서 또 기본기 훈련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이유로 욕을 들었다는 내용도 진술에 함께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는 이제 고소인들의 주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손흥정 감독은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네, 손흥정 감독이 그 연합뉴스 측에 입장문을 보냈어요. 네. 그런데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또 그 가족분들에게 일단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고요. 또 다만 그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사실 진실과는 다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밝히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적극적으로 밝히겠다. 사실 네.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말씀했고요. 그러면 사실 뭐 모든 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한 거잖아요. 네네. 또 송 감독이 그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하건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행동은 결코 없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손흥정 감독이 자기가 시대에 맞지 않는 방식을 좀 고집한 측면은 있다 이런 걸 시인하는 듯한 네. 그런 발언도 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뭐 시대의 변화 그리고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이제 명민하게 캐치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그 지점을 반성한다. 또 아이들이 계속해서 축구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또 다른 그 어떤 훈육 방법을 찾겠다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고소인 측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네, 그 송 감독의 입장문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사과도 드리고 또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고소인 측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요구했고 그 금액을 아카데미가 사실상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사실 고소인의 변호인 측은 이런 이 아카데미 측의 대응이 사실상 2차 가해에 해당한다라고 또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부분이 그런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2차 가해라고 고소인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그 법률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송 감독 측이 스스로를 좀 미화하고 있다. 또 고소인 측을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2차 가해라고 지적을 한 거죠. 또 그 이제 가족 측에서는 합의를 먼저 말하기 때문에 그 홧김에 꺼낸 금액이었지 뭐 구체적인 합의 액수가 아니었다라는 지점도 함께 덧붙였고요. 네, 그래서 또 이번 피해가 일회적인 게 아니라 기수까지 하면서 훈련을 받았던 사이였는데 지속적으로 학대 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좀 용기 내서 알린 것이다. 이런 지점도 함께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합의를 먼저 말하길래 홧김에 꺼낸 금액이지 네. 구체적인 합의 액수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 진정성 있게 어떻게 얘기한 금액은 아니었다. 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앞으로 손흥정 감독 고소 사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서울시가 100m 높이의 태극기 설치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광화문 광장에 2026년까지 100m 높이의 국기 개양대 그리고 초대형 태극기 또 애국을 상징하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는 그 구조물을 함께 설치한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강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변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외교부 청사가 92m 높이인데 이 점을 고려해서 좀 멀리서도 눈에 띄도록 100m 높이로 지을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본부장이죠. 네. 김승원 본부장이 그렇게 얘기했고요. 높이 100m 왜 이렇게 크게 만드는 겁니까? 이게 그 서울시 계획이 광화문 광장을 프랑스 파리의 어떤 개선문 같은 국가의 상징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 광장이 또 지리적 위치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뭐 경복궁과도 마주하고 있고 또 2천만 명이 넘는 서울 시민 그리고 관광객들이 찾는 공간인데요. 이런 지점들을 고려해서 좀 국가의 상징 공간인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된 겁니다. 아까 구조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물들이 설치가 됩니까? 일단 그 개양대에는 가로 21m, 세로 14m의 거대한 특수 제작 태극기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개양대 하부에는 15m 가량을 미디어 아트를 이제 전시할 수 있는 곳으로 설치해서 홍보물을 상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또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는 그 구조물이 설치될 예정인데 좀 네. 어떤 모양이 될 것 같으세요? 꺼지지 않는 불꽃? 네.
뭐 불꽃 모양이겠죠. 근데 진짜 불꽃으로 구성하는 건가요? 이게 아직은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올림픽 성화 같은 실제 불꽃 형태로 조성을 할지 아니면 조명 형태로 제작을 할지는 국가보훈부와 함께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아, 네. 실제 불꽃이냐 아니면 조명 형식이냐 네. 국가보훈부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네요. 그런데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까? 어떤 논란인가요? 네, 이미 광화문에는 그 거대한 이순신 동상 또 세종대왕 동상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국가주의적인 조형물을 또 추가로 조성하는 게 맞냐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연대 등의 일부 시민단체가 이런 지점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미 구조물들이 주요 구조물들 이순신 동장이라든지 그 세종대왕 동상이라든지 있는데 추가로 하는 게 과연 맞냐 뭐 이런 얘기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 뭐 시대착오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또 이런 대형 구조물들이 또 지나친 애국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대착오적인 조치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요. 네. 사실 광복 70주년이었던 2015년에도 국가보훈처가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를 설치하려고 추진한 바가 있어요. 네. 그런데 당시에도 서울시 시민위원회가 반대해서 무산이 됐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서울시 입장은 뭔가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이라는 그 기존 동상 위치를 고려해서 새롭게 위치를 잡았고 또 작품으로서도 좀 활발하게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상과는 다른 성격의 구조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서울이 참 빠르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공간이 될지도 이제 기대되는 측면도 있고요. 이어서 마지막 소식 뭔지 전해주세요. 네, 다음 소식도 조형물 이야기인데요. 아, 또 조형물이요? 네, 최근 폭염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링컨의 밀랍 인형 조형물이 녹아내리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폭염에 조형물이 녹아내렸다. 네. 다소 충격적인데요. 네,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24일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국 북동부를 강타한 폭염으로 인해서 초등학교에 설치된 에이브러햄 링컨의 밀랍 조형물이 마치 눈사람처럼 녹아내린 겁니다. 사실 사진을 보면 더욱더 그 심각성이 느껴지는데요. 떳떳하게 앉아 있어야 되는 그 링컨의 조형물이 뭐 얼굴이 하늘을 보고 있는 느낌으로 확 이제 주저앉아서 좀 그 원래 좀 떳떳했던 그 구조를 잃어버린 모습이었어요. 또 24일 아침에는 급기야 좀 머리가 사라지고 또 왼쪽 다리가 상체에서 분리되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온이 얼마나 올랐기에 조형물이 녹아내린 건가요? 이 최근에 섭씨 35도 안팎의 기온이 미국에서 며칠째 이어졌어요. 근데 이 조형물이 올해 2월에 설치가 된 조형물이었는데요. 여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되어버린 건데 이 조형물을 제작한 예술가인 샌디 윌리엄스 4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섭씨 60도에 이르지 않는 한 녹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무더위 때문에 이렇게 아이스크림 녹듯이 조형물이 망가지는 건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이렇게 털어놓기도 했어요. 네. 자, 근데 어떻게 보니까 밀랍 조형물이니까 녹아내릴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네, 맞아요. 물론 사실 이것도 놀랍긴 하지만. 네, 그 해당 조형물 설치를 지원했던 비영리 단체도 함께 입장을 냈는데요. 네. 뭐 이게 밀랍으로 제작된 만큼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조형물 형상이 변화하는 걸 의도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지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해당 단체는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녹아내린 밀랍 조형물 저희 유튜브에 사진이 올라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최근에 미국도 그렇고 지구촌의 폭염 정말 심각하죠? 네, 미국 기상청이 밝힌 바가 있는데요. 미국 전역에서 1,500만 명이 폭염 경보 그리고 9천만 명이 폭염 주의보의 영향권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온열 질환 환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간의 그 미국 북동부 지역은 사실 폭염에 대한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녹지 비중이 커서 극심한 더위를 상대적으로 조금 덜 겪었던 지역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남다르게 기온이 오르면서 주민들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폭염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림 북저널리즘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알면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법이 든 성배. 법지식 잔에 꽉꽉 채워서 알기 쉽게 풀어주는 분입니다. 강력팀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법이 한가득 든 성배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딴 날은 좀 박력이 있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좀 약간 부드러운 남자예요. 자, 첫 질문 드릴게요. 대형 인명피해가 난 경기도 화성시 리튬 전지 제조업체 공장 화재. 예. 관계자 3명이 입건됐어요? 예. 지난 24일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사실은 화재가 발생하고 어느 정도 진화가 마무리된 어제 네. 경찰이 이미 아리살 관계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오늘은 고용노동부가 그중 3명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입건했는데 오늘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이 합동으로 압수수색도 단행했습니다. 두 기관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는 아리살 공장 전체에 대해서 전면 작업 중지 명령도 내린 상태입니다. 네. 단순히 피해 규모가 크다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아닐 겁니다. 네네. 그렇다면 조사를 할 때 가장 네. 핵심이 되는 부분 어떤 건가요?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무려 23명입니다. 8명은 부상을 입었고 상당히 큰 화재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된 이유가 있습니다. 통상 이와 같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현장에서 관리 감독하는 감독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와 같은 처벌을 반복해도 유사한 사고는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렇다면 회사 수뇌부가 평소에 일정한 조치를 다하도록 유도할 장치가 필요하다. 그 입법 필요성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입안된 것입니다. 즉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도 사고와의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이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였는지 만약 다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하겠다고 입법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평소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만한 조치를 다하였는가. 즉 사업주 내지는 경영 책임자 등이 재해 예방과 관련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두고 있었고 안전, 보건 관련 법령 의무 이행을 다하였는가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평소에 관련된 조치를 다하였는지 그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덜어 걸리겠죠. 관련된 조사가 앞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화재가 발생하기 이틀 전에도 또 다른 화재가 났었다고 합니다. 네. 이 이틀 전의 화재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살펴봐야 할 대목입니다. 물론 이틀 전 화재와 이 사건 화재가 유사한 형태의 화재인지는 따로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틀 전인 지난 22일에도 2동 1층에서 또 다른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 화재는 다른 동, 즉 3동 2층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2동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아리엘 측 설명에 따르면 근로자가 이 배터리에 전해액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비치된 소화기로 작업자들이 자체 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재의 원인과 규모가 이 사건 화재와는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화재의 원인과 규모가 다른지 유사한지는 살펴보아야 할 대목이고 일단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원인과 별개로 큰 화재로 번지게 되었을 때 어떠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현장을 빠져나갈 수 있었는가 관련 안전 점검이 이루어졌는지는 분명히 따져봐야 할 대목이거든요. 이 사건 화재의 경우에도 순식간에 화재가 발생해서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당시에 관련된 도피 매뉴얼을 한 번 더 점검했다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대폭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은 들만한 대목입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숨진 채 발견된 작업장에 비상구가 없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거 규칙 위반에 해당됩니까? 이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위험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출입구 외에도 비상구 1개 이상을 더 설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출입구와 다른 방향의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고 항상 피난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비상구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 공장 2층 전체로 보면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작업장의 한정에서 살펴보게 되면 비상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이 소방당국에 따르면 출입
출입구 앞에서 발화를 하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네. 발화 지점이 출입구에 있다 보니 막혀 있는 안쪽으로 대피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서 짧은 시간에 유독성 연기를 대량으로 흡입하면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 산업안전보건규칙은 위험 물질을 제조 취급한 장소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이 위험 물질 리튬을 제조 취급한 곳인지는 따로 따져봐야 하는데 그 이유가 이 위험 물질을 직접 다루는 공정이 아니라 리튬 배터리 완제품 검수 포장 공정이다 보니 이 산업안전보건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따로 따져봐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관련된 규칙이 존재할 때 그 규칙이 정면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업장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하고 이와 같은 사업장 관련 규칙을 두게 된 취지가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고 그로 인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는 취지라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칙이 정면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때는 충분히 따져봐야 할 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규칙을 위반하였다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지만 어떤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 네. 자,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한 소지도 이제 있다고 하고요. 네네. 그래서 노동자들의 체류 자격은 확인이 되는지 또 유가족이나 그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제대로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궁금해요. 이 사건 사업장 원청업체는 아리셀인데 네. 하청업체가 메이셸이라는 업체입니다. 이 메이셸 업종도 1차 전지 제조업인데 이 주소가 공교롭게도 아리셀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 메이셸이 50명 가량의 인력을 이 공장에 내보냈는데 사망한 23명 중 외국인으로 파악된 분들이 18명입니다. 대다수가 재외동포 이른바 F4 비자 또는 방문 취업 H2 비자 등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외국인 고용법에 따르면 이 방문 취업 비자 H2 비자를 보유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 고용부에 특례 고용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고 일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아리셀이든 메이셸이든 이 특례 고용 가능 확인서는 제출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파견 근로자법에 따르면 파견 근로자는 32개 한정된 업무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생산 공정업에는 종사할 수 없는데 직접 생산 공정업에 불법으로 파견해서 일을 시킨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아리셀 측의 해명은 도급 계약이었다. 즉 우리가 직접 지시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청업체인 메이셸이 지휘하는 상황 하에서 근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도급이 아니라 불법 파견은 아닌지 즉 원청업체의 지시하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던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할 대목이기도 합니다. 혐의가 확인되면 처벌 대상은 어디까지인지 또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될지도 관심이에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돼 실제로 혐의가 드러난다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징역 1년 이상 특히 사망한 사건의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처벌될 때는 양벌 규정에 따라서 회사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와 별개로 현장 소장이나 현장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한 인물의 경우에는 굳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갈 필요도 없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처벌되려면 구체적인 의무 위반과 사망사고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 최근 산하 브랜드인 연돈 볼카츠 점주들이랑 갈등을 빚었다고 합니다. 결국 공정위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연돈 볼카츠 가맹 점주들이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그 주장에 따르면 더본코리아 가맹본부가 가맹 점주들에게 기대 매출 수익에 관해서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면서 홍보했다. 이 자체가 가맹사업법 위반이고 나아가서 이 가맹 점주들의 메뉴 가격 결정권을 침해했다. 이 자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취지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점주들의 주장은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반대로 더본코리아의 그 반박이랄까요? 입장은 어떻게 대비가 됩니까? 앞서 가맹본부가 월 3천만 원 수준의 매출 20에서 25% 상당의 수익률을 보장했는데 실제 매출은 1,500만 원 정도로 절반이 그치고 수익률도 7에서 8%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본코리아 측이 가격 인상에 합의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면 더본코리아 측은 매출액과 수익률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주로 프랜차이즈 업장에서의 규정을 정해놓은 법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기대 수익을 액수로 제시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설명해드리면 이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나 사실을 부풀린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그와 별개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액, 수익 정보를 서면으로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상 매출액이나 수익을 서면으로 교부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실과 다른 정보나 사실을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더본코리아 측은 허위나 과장된 매출액, 수익률 등을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다. 2022년에 월 매출 1,700만 원 수준의 예상 매출 신청 산정서를 가맹점에 제공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가맹점주는 예상 매출 산정서와 별개로 구두로 월 3천만 원 수준의 기대 매출로 홍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점주들은 구두로 이런 약속 들었다라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그런 내용이 가맹점 모집 공고라든지 계약서에 이런 점 명시가 돼 있나요? 가맹점 예상 매출 산정액 서면을 교부받았는데 네. 그 통상적인 예상 매출액 수준이라면 가맹사업법 위반이 논의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넘어서서 구두에 그와 같은 정황을 남기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은 예상 매출액은 이렇지만 실제로 영업해보면 이 정도 매출 나오고 이 정도 수익 나옵니다. 충분히 그 수익이 보장되니까 가입하세요. 이와 같이 구체적인 기대 매출이나 수익액을 거짓으로 제시했다면 이때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거든요. 구두라도 예. 이를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두라는 했다는 게 뭐 누가 녹음했다거나 이래가지고 그게 만약에 자료가 확보된다면 네네. 그게 처벌될 수 있다는 거죠. 가맹점주 측에서는 이와 같은 녹취록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기대 매출 수익을 허위로 홍보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 기대치에 미치지 않았다고 해서 속았다고 볼 수 있나 이런 일반적인 질문도 또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네네. 보면. 사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을 유치할 때는 정보 공개서를 공개하곤 합니다. 이 정보 공개서에는 이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 네. 정보 공개서와 별개로 예상 매출액을 산정해서 그 자료를 제공하기 마련인데 현실에서는 예상 매출액 정보 자료 제공 외에도 가맹 점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기대 매출액이나 수익을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긴 하거든요. 네네. 그 같은 사안에 해당한다는 것이 가맹 점주들의 입장이고 더본코리아 측은 절대 그와 같은 사안이 아니다. 통상적인 예상 매출액을 관련 데이터를 통해 서면으로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 그래서 더본코리아는 이미 4월에 공정위에 자진심의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네. 자진심의라는 건 뭔가요? 자진심의는 사실상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가맹사업법 위반은 가맹점주가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사건 조사가 진행됩니다. 그렇지만 그와 반대로 가맹본부가 먼저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를 자진심의 요청이라고 일컫습니다. 네. 지난 4월에 더본코리아 측이 공정위에 자진심의를 요청했는데 창업 점포가 허위 과장 정보 제공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당한 요구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지만 계속해서 위법이라고 주장하므로 우리가 먼저 나서서 자진심의를 요청한 것이라 는 입장입니다. 네. 자, 점주들은 사실 백종원 씨 보고 이제 투자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 네, 유명세가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네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사태에 대해서 백종원 씨 개인, 더본코리아 말고요. 백종원 씨 개인은 어떤 입장 밝힌 거 없습니까? 백종원 씨 개인이 나서서 입장을 밝힌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더본코리아 측도 상당히 활발하게 반박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그게 백종원 씨 사실 그게 입장이라고 그 볼 수 있는 대표인 거죠. 백종원 씨의 의견이라고 봐야겠죠. 예,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가격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가맹본부에 가입된 가맹점주라면 가맹본부가 정한 가격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법도 한데 물론 가격을 정해놓고 이를 따를 것을 권장하거나 변경할 때 사전에 가맹본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가격을 정해놓고 그 유지를 강제하거나 변경을 막고 부당하게 구속할 때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도 사실이라서 이 부분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법이 된 성배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룹 뉴진스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음악 차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데뷔와 동시에 이뤄낸 쾌거입니다. 오늘은 뉴진스의 신곡 슈퍼내추럴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